유튜브에 나오는 구충제 복용 사례를 보면 대부분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좋아진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증상들은 호전 반응이 아닙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대단히 엄청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구충제의 구충 기전을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충제가 우리 인체에, 특히 정상세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작은 거 얻으려다가 큰 걸 잃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암세포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암을 없앨 것인가, 죽일 것인가, 제거할 것인가. 그런데 암세포 제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불편하니까, 아프니까, 두려우니까, 신경 쓰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몸에는 암세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세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암은 우리 몸의 전체 몸무게의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유방이라는 그 기관은, 유방은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별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유방암, 1g의 유방암이 있다고 해서 구충제를 섭취했다. 장기적으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1g의 유방암,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유방조직. 그래서 죽음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유방에 있는 작은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구충제를 섭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폐암, 간암, 골수암, 복막암, 혹은 생식기암, 이런 암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장기들은 분열이 빠르기 때문에 쉽게 손상을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암세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그러니까 작은 암세포, 별 영향이 없는 인체에 이 암세포를 제거하려다가 간암, 폐암, 골수암, 복막암이 와서 사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윤태호의 건강 이야기의 윤태호입니다. 자, 오늘은 구충제의 항암 기전과 인체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구충제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논문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논문들을 국내외 일부 의사들이나 한의사, 약사 혹은 수의사들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논문에 나타난 결론 부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이런 부분만 발췌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론 부분을 소개하는데도 자의적인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일부의 효과가 있는 것을 가지고 효과가 구체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자, 그보다도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논문들의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전혀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논문에 오류가 있다면 그 결과물에 대하여도 우리는 신뢰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논문들의 오류를 한번 깊이 있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사이언스 리포트지에 게재된 논문을 검증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뭐라고 결론을 지었느냐? 이 사이언스지의 리포트지에 게재된 논문에 펜벤다졸의 구충 기전이 항암 기전으로 그대로 적용된다면, 그것이 맞다면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에는 치명적이다. 그래서 암을 유발하고 수명을 단축시킨다. 이렇게 결론 지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국내의 논문, 알벤다졸의 국내 논문을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양쪽을 비교해 가면서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저의 이 분석 또한 여러분들이 또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발전을 하겠죠. 자, 연세대 산부인과 김영태 교수가 과학기술정보센터 NDSL에 2011년도에 게재한 논문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난소암 세포 접종 무융선 누드 마우스에서 알벤다졸의 복강내 투여가 종양성장 혈관 내피 성장 인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이 논문을 검증해 보겠는데요. 기존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매우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존의 오류가 발생하면 실험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결과를 해석하는데 대단히 좀 문제가 발생하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부작용이나 정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측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논문에도 정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이렇게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3주, 4주 동안 이렇게 실험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부작용이 이렇게 예상된다 또는 몇 가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3주, 4주에서 부작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미흡하죠. 왜냐하면 이 동물 구충제보다도 훨씬 더 독성이 강한 항암제를 섭취하더라도 보통 한 2년 내에 한 60%가 재발하는데, 구충제는 항암제보다는 독성이 더 많이 약하죠. 크게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3, 4주만 실험하고 나서 부작용이 있다, 없다, 정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알벤다졸의 항암 기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김영태 교수 연구 논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충제는 미세소관 중합을 방해한다. 그래서 양리작용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양리작용이란 암을 줄인다. 암을 억제한다. 이런 결론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알벤다졸은 미성숙 혈관을 억제하고 정성혈관만 남겨서 혈관 정상화를 통해 암 증식을 억제한다. 본문 11페이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두 기전을 하나로 합쳐서 알벤다졸의 항암 기전을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암 기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알벤다졸을 섭취하면 미세소관의 합성이 안 된다. 합성을 해야 분열하겠죠. 세포는 4단계에 의해서 분열을 하는데 합성기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합성을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알벤다졸이. 그러면 세포 증식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 개의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 내가 1기죠. 대략. 그런데 이것이 증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1억 개가 오늘 증식하려고 하는데 알벤다졸이 몸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분열을 하려고 하는데 합성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을 하려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1억 개가. 그럼 9억 개로 줄어들겠죠. 또 다음에 또 섭취하면 또 줄어들겠죠. 자,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암세포가 줄어든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과정에서 암세포가 줄어드느냐 하면 알벤다졸을 섭취하면 미세소관 합성을 방해해서 미성숙 혈관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안정한 혈관 혹은 미성숙 혈관, 좋지 않은 혈관은 없애버리고 정상 혈관만 생존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정상 혈관만 남아있으니까 혈관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암이 줄어든다. 이렇게 기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검증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알벤다졸에 의해서 미성숙 혈관만 제거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미성숙 혈관은 제거되고 정상 혈관만 생존하는지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나와야 되겠죠.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똑같은 영향을 받으니까 동일하게 제거되거나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정상 혈관만 생존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전을 설명할 수 없으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알벤다졸을 투여한 이후에는 미성숙 혈관은 다 없어지더라. 정상 혈관만 남아있더라. 이걸 보여주면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김영태 교수의 주장은 아니에요. 선행 연구를 한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 내용을 자신의 논문에다가 게시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기존에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사실 여부를 떠나서 혈관 정상화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혈관이 정상화되면 암세포가 줄어드느냐, 이 논리가 맞느냐, 그 얘기입니다. 혈관이 정상화되면 혈관이 뻥 뚫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포에 이 미세소관이 뻥 뚫려 있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필요한 물질들이 이동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물질들이라면 산소, 영양, 미네랄, 각종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잘 공급되면, 암세포의 공급이 잘 되면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 기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펜벤다졸의 항암 기전과 비교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펜벤다졸의 항암 기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이언스 리포트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펜벤다졸은 미세소관 불안정화제로서 작용한다. 미세소관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불안정하다는 것은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정상적인 통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그 미세소관을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포도당 섭취를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섭취하지 못하니까 암세포가 죽는다. 기생충의 삼혈기전도 그러한데 암세포의 삼혈기전도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펜벤다졸을 섭취하면 미세소관이 불안정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미세소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세포 내에서 물질을 이동하고 신호 전달 등에 필요한 통로입니다. 통로. 혈관이 아주 작은 혈관입니다. 자, 이 혈관을 통해서 세포 내에 물질들이 이동하는 겁니다. 세포 속으로 이동하고 또 배출도 하겠죠. 그런데 이 미세소관이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포도당이 이동을 못하겠죠. 포도당이든 ATP든 이동을 못하겠죠. 그러면 암세포는 주로 포도당을 섭취해서 성장하는데 포도당을 섭취하지 못하니까 암세포가 줄어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동일한 기전을 가진 그 구충제입니다. 서로 표현이 다른데요. 한번 양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양쪽 그 논문의 기전에 좀 상충되는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태 교수의 논문에서는 혈관이 정상화돼서 암이 줄어든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사이언스 리포트지에서는 미세소관이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비정상화된다 이거죠. 문제가 있다 이거죠. 서로 이렇게 표현이 반대로 기전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그 논문의 기전이 맞는 것 같습니까? 혈관이 정상화돼서 영양을 흡수를 잘하면 암이 줄어들 리가 없겠죠. 암이 증식을 빨리 하겠죠. 그래서 김영태 교수가 표현한 혈관이 정상화돼서 암세포가 줄어든다, 이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기전상 논리에 모순이 있어요.
펜벤다졸의 사이언스 리포트지에 나온 이 기전이 맞습니다. 논리상 그렇다는 얘기죠. 논리상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양쪽 기전에 충돌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드러내보면 이렇습니다. 김영태 교수의 논문에서는 혈관이 정상화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영양 흡수가 용이해진다. 그럼 암이 억제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혈관이 정상화되면 영양의 흡수가 잘 돼서 암이 증식하겠죠. 그래서 혈관 정상화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사이언스 리포트지에는 혈관이 불량한 혈관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포도당 섭취를 차단해서 암 증식이 억제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양쪽 논문의 기전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한쪽은 혈관이 정상화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한쪽은 혈관이 불량해진다. 결론은 암 증식이 억제된다고 했는데 서로 과정이 정반대입니다. 어느 한쪽은 틀렸는데 이것은 사이언스 리포트지의 내용이 맞습니다. 논리상. 그렇다고 해서 사이언스 리포트지의 그 기전이 모두 바르다. 또 그 결과대로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이언스 리포트지가 맞다. 논리상은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혈관이 불량해진다는 의미는 혈관이 없어지거나 생성이 안 되거나, 왜냐하면 그 세포 증식을 안 하니까 혈관을 만들지 못할 거 아니에요. 혈관도 삼혈과 분혈을 반복하는데 새로운 세포를 만들지 못하니까, 삼혈은 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지 못하니까 없어질 수 있겠죠. 아니면 막힐 수도 있겠죠. 불량하다는 것은, 아니면 원래 정상보다는 좁아질 수도 있겠죠. 나중에 이 부분을 세밀하게 제가 다루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포도당 섭취를 차단하니까 암 증식이 억제된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기전입니다. 두 번째 기전. 기전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증해 보겠습니다. 알벤다졸은 불안정한 혈관 생성을 막는다. 불안정 혈관 생성을 막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알벤다졸을 섭취하면 세포 합성이 안 돼서 세포 분열이 안 되니까 불안정 혈관이 생성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요. 불안정 혈관이 생성이 안 되면, 제거되면, 그러면 정상 혈관은 어떻게 되느냐? 더더군다나 정상세포에 들어있는 정상 혈관은 그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정상세포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의문론을 남겨두고, 구충제의 실제 항암 기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김영태 교수의 항암 기전은 논리가 전혀 맞지 않고요. 사이언스 리포트지에 나온 그 논문에 나온 기전은 논리 비약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제가 기전을 밝혀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구충제 암3혈 실제 기전 첫 번째 단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충제와 같은 독성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구충제는 독성 물질 맞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독성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서는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아니,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활성산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그건 논리 비약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 책에서 상세히 검증을 해 놓았는데,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간략히 말로 설명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독성 물질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농약 성분도 있겠고요. 환경 호르몬도 있고요.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항암제가 대표적인 독성 물질이죠. 자, 이런 독성 물질, 중금속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독성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퇴치해야 됩니다. 몸에 해로운 거기 때문에. 퇴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때에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중 일정 부분이 활성산소로 바뀝니다. 활성산소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혈관이 산화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파이프가 이렇게 수도 파이프가 녹슨 걸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산화된 것인데요. 산화되면 녹이 있으니까 혈관 벽에 파이프에 녹이 있으니까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겠죠. 자,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도 이와 같이 산화가 되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제가 이거 실험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사람 몸 가지고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가지고 산화 현상을 실험해 봤는데, 이것은 제가 실험할 때는 소금의 환원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소금 종류별로 환원력이 어떻게 다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해 봤는데, 돼지고기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산화가 일어나기 전 싱싱한 돼지고기는 형태가 이러했는데, 산화가 진행되니까 이렇게 거무튀튀하게 변했죠. 이 속에 있는 혈관들도 산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다 산화를 시키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 조직 내에 있는 세포의 미세 혈관, 미세 소관, 마이크로 튜블도 이렇게 산화가 일어납니다.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마이크로 튜블, 미세 소관이 좁아지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막힙니다. 이것은 비록 미세 소관에만 해당되지 않죠. 모세혈관이나 동맥이나 정맥도 해당됩니다. 미세 소관의 역할이 뭐냐?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이렇게 혈액을 공급받듯이 미세 소관을 통해서 또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 소관 통로가 좁아지거나 막혀지니까 필요한 물질들이 이동을 하는데 장애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물질은 대표적으로 산소와 영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산소와 영양이 이동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암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암세포는 괴사합니다. 기존의 암세포가 괴사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암세포는 저산소 환경에서 생존이 가능한데 왜 괴사합니까? 더 잘 증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암세포는 이미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미세소관이 파괴돼서 막혀서 혹은 좁아져서 더 산소가 공급이 더 안 되면 암세포는 괴사합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바로브루크라는 분이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암세포는 무산소에서 생존이 가능하다. 무산소 대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분이 잘못된 주장을 한 부분이 몇 부분이 있는데요. 논리 없이 이제 실험만 해서 하다 보니까 해석을 좀 잘못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간암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색전술이라는 그 치료법이 있습니다. 동맥 색전술. 자, 그 암세포로 가는 혈관을 차단합니다. 혈전 물질로. 자, 혈전 물질로 차단을 하면 암세포로 가는 그 혈액이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산소가 공급이 안 됩니다. 암세포가 괴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 암세포는 죽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산소 농도에서 생존하느냐? 그것은 제가 이제 이거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건데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산소 포화도가 약 95%에서 80% 사이. 이 사이에는 세포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생존하는데, 산소가 부족하면 ATP로 전환이 안 되죠. 포도당에서 ATP로 전환이 안 됩니다. 그럼 원래는 ATP를 흡수해서 미토콘드리아에 저장했다가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산소가 부족하면 ATP가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하는 수 없이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포도당을 섭취해서 생존한다는 얘기죠. 지금 암세포가 지금 겨우겨우 생존하고 있는데 부족한 산소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미세소관이 또 망가져서
미세소환이 또 막혀서 암세포로 가는 혈관들이 더 부족해지거나 암세포로 가는 그 산소가 더 부족해지면 괴사합니다. 그 비율은 약 70% 이하까지 내려가면, 필요량의 70% 이하까지 내려가면 괴사합니다. 제가 70%로 얘기하는 근거는 운명을 하는 분들의 산소 포화도를 보니까 70% 이하로 내려가면 뇌세포가 죽더라고요. 그러면 기존 암세포가 사멸하니까 암세포가 줄어들겠죠. 사멸하니까 10억 개에서 몇만 개, 몇십만 개, 몇억 개가 사멸하겠죠. 그럼 암세포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양이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포가 증식하지 못합니다. 세포가 증식할 때는 영양이 있어야 증식하겠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포 증식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화력이 아주 뛰어난 두 사람이 있는데 밥을 많이 먹은 사람은 살이 많이 찌겠죠. 그런데 소화력은 뛰어난데 밥을 거의 굶다시피 했어요. 별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 살이 빠지겠죠. 같은 이치입니다. 암세포에 영양이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암세포가 증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 증식이 억제됩니다. 자, 이것이 구충제가 암세포를 사멸하는 기전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쭉 제가 앞에서부터 쭉 설명드렸죠. 네. 자, 그래서 구충제를 섭취하면 일정 부분 암세포를 사멸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상세포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을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암세포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암을 없앨 것인가? 죽일 것인가? 제거할 것인가? 그런데 암세포 제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불편하니까, 아프니까, 두려우니까, 신경 쓰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몸에는 암세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세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암은 우리 몸의 전체 몸무게의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를 죽이려다가 정상세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반드시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상세포의 이 마이크로튜블이 망가져서 불안정해져서 정상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먼저 산소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먹은 음식이 위에서 소화돼서 소장대장에서 흡수되면서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이 포도당에서 ATP라는 그 에너지 대사물질로 바뀌어야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다가 저장했다가 에너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활동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포도당에서 ATP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ATP로 전환하지 못합니다. 전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소가 지금 마이크로튜블이 지금 막혀서 혈관이 막혀서 산소가 이동이 안 되니까 포도당에서 ATP로 전환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포도당에서 ATP를 전환하지 못하면 세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정상세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포도당이라도 섭취해서 생존하려고 합니다. 자, 포도당에서 직접 섭취를 하다 보면 효율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다 소화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두 달밖에 안 된 어린아이에게, 아기 유아에게 모유가 아닌 밥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흡수하겠습니까? 대단히 어렵겠죠. 그리고 이 아이는 매우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생존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흡수하기는 합니다만 대단히 고통을 받는 과정에서 장애가 일어납니다. 세포에는. 그것을 유전자 변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곧 암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
암세포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건 이론적인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네. 다른 주장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암이 발병하는 요인들을 들어보면 대단히 많잖아요. 스트레스, 중금속, 혹은 그 식품 첨가제, 환경 호르몬,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런 내용들은 빠지고 산소만 얘기하느냐? 뭔가 좀 미흡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정리가 돼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산소 부족을 일으켜서 암을 유발하는데요. 자,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면 아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귀납법적으로 증명을 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 많은 사례들, 산에 갔더니 암이 줄어들었다, 중금속을 섭취했더니 암이 많이 발생했다, 담배를 피웠더니 암이 많이 발생했다, 스트레스 받았더니 암이 많이 발생했다, 중금속을 섭취했더니 농약을 섭취했더니 암이 발생했다. 이런 사례들을 쭉 모아서 공통점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에 그 공통점을 암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가설을 세워서 검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 누구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런 사례들은 모두 다 팩트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렇게 검증을 해놨는데 다음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것까지 다루면 그것만 가지고도 1시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쨌든 산소가 부족하면 ATP로 전환이 안 돼서 세포가 암세포가 된다. 암산소에 답이 있다. 페이지 46에서 52페이지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내용하고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정상세포에 이번에는 영양이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포에 영양이 공급이 안 되면 당연히 세포 증식이 안 되겠죠. 아까 암세포에도 같은 원리로 적용을 했는데요. 자, 세포 증식이 안 되니까 장기들이 기능이 떨어지겠죠. 아까 산소가 부족한 것은 암이 되는데 세포 증식이 안 되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영양을 많이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야 몸에서 에너지를 발산해서 일을 하겠죠. 그런데 각 장기에 영양이 공급이 안 되면 장기가 세포가 증식하지 못해서 장기들의 볼륨들이 작아지겠죠. 증식을 못하니까. 그러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이것은 열심히 운동을 하는 축구 선수에게 밥을 조금만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일을 다 못하겠죠. 축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겠죠. 축구라는 기능을 다 못하겠죠. 똑같습니다. 우리 장기들도 영양이 공급되어서 세포가 증식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속에 다시 말해서 ATP를 많이 저장하고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폐든 간이든 골수든 위장이든 시신경이든 우리 모든 몸들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알벤다졸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알벤다졸 혹은 펜벤다졸 이러한 구충제를 섭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폐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폐로 가는 영양이 충분히 공급돼야 폐가 자기 기능을 다 하는데 폐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집니다. 지금 정상세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심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심장에도 영양이 공급돼야 자기 기능을 다 하겠죠. 심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간도 마찬가지겠죠. 위장 기능, 대장 기능. 위장이나 대장은 세포 분열이 대단히 빠르죠. 왜냐하면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세포를 자꾸 섬유화시키고 재생하고를
많이 합니다. 이런 기능들이 떨어집니다. 골수 기능이 떨어지겠죠. 골수도 세포 분해를 많이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장기들은 세포 분열이 대단히 빠른 장기들입니다. 자, 빨리 분열하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도 많이 돼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분열하려고 하면 영양이 부족해요. 영양이 부족하니까 기능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두 번째, 이러한 장기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됩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분열이 빠르다는 것은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당연하겠죠? 산소, 영양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런 장기에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암이 발병합니다. 우리 심장에는 암이 잘 발병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네. 심장이 암이 될 정도면 이미 사람이 죽습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못하는데 죽죠. 심부전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암이 대부분 없습니다. 보통 우리 그 몸에서 장기에서 암이 되기 위해서는 산소 부족 현상이 뭐 조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보통 6개월, 1년, 2년 혹은 많게나마 10년 이렇게 완성화돼야 되는데 심장에 산소 영양이 제대로 공급 안 된 상태가 2년, 3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서 죽는 일이 벌어지겠죠. 심부전으로. 어쨌든 이러한 장기들은 세포 분열이 빠릅니다. 그래서 많은 산소와 영양이 필요한데 이런 장기에 산소와 영양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능이 떨어지고 또 암세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장기에 암이 발병하거나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장기들은 대부분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장기들입니다. 그렇죠? 폐는 산소를 흡입해서 우리 각 장기, 세포로 산소를 공급해주는 기관인데 폐의 기능이 떨어지면 산소를 흡입하지 못하니까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큰 장애가 오겠죠. 그래서 폐암 환자들이 사망률이 높은 겁니다. 심장은 설명드렸듯이 심장에도 산소와 영양이 공급돼 펌프질을 잘해서 각 장기에 특히 뇌세포에 산소를 잘 공급해야 되는데 심장의 힘이 떨어지니까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서 그렇죠? 심장의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하겠죠. 간도 마찬가지겠죠. 간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돼야 되는데 간으로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세포 증식도 못하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해독을 못하겠죠. 해독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혈액이 탁해집니다. 혈액이 탁해지면 혈류가 나빠져서 심장에서 아무리 힘껏 힘을 가해도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장애물이 되겠죠. 혈액이 탁해지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위장이나 대장 매우 중요하죠. 위장이나 대장에도 암이 발병합니다. 세포 분열이 빠른데 산소와 영양의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 부족으로 암이 되고요. 기능이 떨어집니다. 골수 대단히 중요하죠. 골수 기능이 떨어지면 적혈구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불량한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 적혈구들이 서로 뭉쳐요. 뭉치면 혈류가 안 좋아지겠죠. 혈류가 안 좋아지니까 각 장기에 산소 공급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골수 자체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암이 위험하죠. 전신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게 혈액암입니다. 골수암. 그래서 이렇게 세포 분열이 빠른 장기들의 산소와 영양의 공급이 안 되면 암이 발병하거나 기능이 떨어져서 조기에 사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섭취하면요? 구충제를 섭취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나오는 구충제 복용 사례를 보면 대부분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좋아진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증상들은 호전 반응이 아닙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대단히 엄청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구충제의 구충
기전을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충제가 우리 인체에 특히 정상세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작은 거 얻으려다가 큰 걸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유방이라는 그 기관은, 유방은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별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유방암, 1g의 유방암이 있다고 해서 구충제를 섭취했다. 장기적으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1g의 유방암,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유방조직. 그래서 죽음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유방에 있는 작은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구충제를 섭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폐암, 간암, 골수암, 복막암, 소장, 대장, 직장 이쪽에 종합적으로 복막암이 되겠죠. 혹은 생식기암, 이런 암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장기들은 분열이 빠르기 때문에 쉽게 손상을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암세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그러니까 작은 암세포, 별 영향이 없는 인체에 이 암세포를 제거하려다가 간암, 폐암, 골수암, 복막암이 와서 사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올해 섭취하는 분들은 3개월, 4개월째 섭취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아직은 부작용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독성이 강한 항암제를 섭취해도 다른 장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암을 유발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2년 정도 후에 새로운 장기에 암이 발병합니다. 2년 정도 후에 약 60%에서는 다른 장기에 암을 유발합니다. 암이 발병하는 장기들은 물론 지금 말씀드린 폐나 간이나 골수나 복막암, 위암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동물 구충제는 항암제보다 독성이 훨씬 약합니다. 증상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거 먹어도, 구충제 먹어도 금방 머리가 빠지고 구토, 메스꺼움, 근육경련 금방 안 일어납니다. 아주 몸이 약한 사람들만 나타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에 걸쳐 복용하게 되겠죠. 이런 독성이 약한 약들은 금방 부작용이 나타나질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차라리 위험한 그 물체가 있다면 한 300도, 400도 뜨거워서 금방 뜨거워하고 바로 피하면 되는데 미지근하면 사람들이 그거 위험한 물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없는 줄 알고 복용하는 거예요. 실제 최근에 항암제가 이제 약해졌죠. 독성을 약화시켰습니다. 과거에는 항암제 받고 암세포도 없어지고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많았죠. 최초에 항암제를 개발했을 때는 그랬죠. 혈액암 세포에 항암제를 투여했더니 암이 3개월 만에 없어졌는데 곧바로 사람도 같이 죽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약하게 만듭니다. 이 구충제는 매우 독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기간 복용했을 때 부작용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알아차렸을 때는 독한 항암제를 썼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 장기간에 걸쳐서 쓰기 때문에 전신에 악영향을 미친 후에야 알아차리죠.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알벤다졸을 섭취하면, 구충제를 섭취하면 암세포는 일정 부분 고사합니다. 기전이 그렇다는 얘기죠. 실제 많은 논문들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알벤다졸을 이상 임상을 진행했는데 17.7%가 어떤 반응을 했다. 김영태 교수의 논문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외 논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종합한 거죠. 그래서 일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장기에 암이 발병하게 하거나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서 조기 사망하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 제가 제시한 논리 제가 아주 간략하게 제시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수차례 한번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동물구충제를 통해서 값도 싸고 부작용도 별로 없다고 그러죠. 정말로 암 환자들이 다 치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바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전대로 됩니다.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동물구충제의 항암 기전이 우리 정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어떤 논문에서도 정상세포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기전을 밝히지 않아요. 그냥 일부 간의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혹은 구토, 두통, 근육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로 말하고 있죠.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전을 밝혀서 원리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 몸에 어떤 악영향이 오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혹시라도 많은 유튜버들이 동물구충제를 지금 여러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진정성 있게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죠. 본인도 암 환자이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심정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진정성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그 방법을 해서 결과가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은 믿음도 아니고 어떤 그 진정성도 아니고 과학은 과학입니다. 원리대로 되지 누구를 신뢰한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따라가서 결과가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제가 이 동물구충제를 최근에 동영상을 좀 몇 편을 봤는데요. 다루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네요. 지금 제대로 된 정보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암이 무엇인지 왜 발병하는지를 알으면 그런 증상, 현상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한 현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운 게 뭐냐 하면 통증이 완화됐다. 통증이 완화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일이죠. 일반적으로 산소가 공급이 잘 되면 통증이 없어지는 건데 암은 통증인데 암을 대표하는 것이 통증인데 통증이 없어졌다. 그럼 암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치질이 없어졌다. 비염이 없어졌다. 온갖 그 호전 반응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 몸에 유익한 건지 진정으로 유익한 건지 아니면 그 이면에 반작용은 없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악화 반응도 있죠. 이것은 구충제를 판매하는 그 제약사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복용하는 분들 중에 일부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통, 복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설사. 자, 이런 것들은 왜 오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몸에서 이러한 그 신호를 보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거 계속 복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건 일시적인 증상이니까 참자, 더 복용하자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 결정하는 데는 판단하는 데는 기전이 있어야 됩니다. 기전을 알아야 돼요. 기전을 모르고서 그냥 일반적인 그 논리를 적용했다가 큰 코 다칩니다. 죽음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호전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자연 치유한다는 곳에 갔다가 이런저런 약을 먹고 제가 볼 때는 죽음의 신호인데 그 의사들이 호전 반응입니다. 참고 먹으십시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먹다가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까스로 그것이
악화 반응이다, 죽음의 신호다 라는 것을 알고 중단해서 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충제를 먹고 나서 나타나는 증상들의 기전,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 결과는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